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미술 임용고시 수업하는 정샘입니다. 이 시간에는 2016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이 엊그저께 있었죠. 그 시험 문제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이것이 정답일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기출문제 해설이 됩니다. 기출문제 해설이 되는데 우선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출제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면 답이 안 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출제된 근거가 되는 책들도 있고 보편적인 이론도 있고 그다음 우리가 누누이 봤던 여러 다양한 참고도서들의 근거하에 정답을 구성해 봤습니다. 정답을 구성하면서 사실 시험이 엊그저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해설 강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행스럽게 이제 문제풀이 때 이렇게 다루었던 문제들이 이렇게 좀 있어서 그 정답을 제가 이것이 정답일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기출문제예요. 여기 기출문제면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풀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정답화 만들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돼서 이제 이 시간이 좀 비교적 시험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해설을 할 수 있게 됐던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정답은 그동안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다루었던 정답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겁니다. 물론 그러면서 이것이 오답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주변 사전, 책들을 참고해서 교정하고 확인해보고 그래서 이게 맞구나라고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렇게 좀 많이 다루었던 것들이 이렇게 좀 있었어요. 쭉.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장들은 오늘 이제 설명하면서 나오는 문장들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쭉 그렇게 됐어요. 지금 요게 1번 문제 해당하는 거죠, 지금? 이런 것. 아마 요 문제가 제일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답이 좀 오락가락 이거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문제들이고요. 상당히 좀 페이지가 많이 넘어가죠. 이 문제가 제일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변별성이 많이 생겼을 겁니다. 점수의 변별성. 이 문제를 당시에 풀면서 이게 지금 11월 4주차 문제인데 학생들도 많이 어려워했고요. 잠깐 카메라 잠깐만요. 다시 얘기하지만 고집 피우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공부하는 학자예요. 공부하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책 보고 공부해서 수업하는 사람인데 학자로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고집이 왜 없겠어요, 그죠? 자존심도 있고 그러나 제가 지킬 것은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선 안에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양보할 것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저를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 자랑할 필요도 없는 시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학원 얘기할 필요도 전혀 없는 거고 그냥 문제에 대해서 내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런 것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냐면 이 문제가 뭐 200문제나 300문제, 1000문제도 아니고 고작 22개 문제로 1년에 12번, 13번 보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단 한 번 보는 거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250명 뽑는데 251명 시험 본다.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보고 정말 안 뽑잖아요. 이 국가가. 심지어는 이제 인건비 줄이려고 그러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기간제를 상습적으로 쓰고 있고 그거 정말 좋지 않은 국가인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국가이긴 하지만 정당하게 정식 근무
신규로 채용을 해서 써야지 왜 계속 기간제만 쓴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다 있는 이러한 맥락 하에서 제가 이게 정답이야,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고집 피우는 건 모두에게 좀 해로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선에서 제가 지켜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정답이 여러분들 중에는 난 이걸 아닐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수업 끝나고 저하고 이렇게 얘기도 좀 하고 하면서 서로가 논의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인 선을 지키려고 사전, 그 다음에 참고도서, 책들을 다 검토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봅니다. 1번이 이제 그 서예에 관련된 건데요. 1번이 서예, 그렇죠? 우리가 우선 이것부터 정리를 하는 것이 공부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공부했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지금 시험 본 것에 대해서 검증해보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좀 방향을 잡는 것이 좋겠는데 영역 정리라는 것이 좋아요. 이른바 영역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영역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서예, 그지? 2번은 서예, 이제 다 안 쓰겠습니다만은 2번은 이건 뭐 어느 영역이에요? 회화가 됩니다. 회화. 회화인데 회화 중에서도 뭐 드로잉이 돼요. 그렇죠? 3번은 판화. 그죠? 4번은 서양미술사. 5번은 이게 지금 뭔 조선시대 문인화가 저게 다른 대상어로 세안사무 뭐 이런 게 나왔어요. 요거는 조선시대 미술교육론입니다. 조선시대 미술교육론. 어쨌든 조선시대 미술사랑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은 보기에 따라서는 공예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도자공예. 그러나 한국미술사로도 보죠. 도자공예, 한국미술사로 볼 수 있습니다. 7번을 보면 얘는 한국미술사. 한국미술사 이면서 기법을 물어봤어요. 화법의 명칭. 그렇죠? 화법의 명칭이니까 예를 들어서 7번 같은 경우는 한국미술사이면서도 중요한 건 기법의 명칭을 물어봤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기법의 명칭에 해당하는 영역이 전통회화예요. 전통회화. 한국회화라고 그러죠. 이거는 미술사고요. 얘는 미술사가 아니라 기법적인 측면. 즉, 이 한국회화라고 제가 쓴 것, 회화 드로잉으로 쓴 것, 요 영역은 평가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16개 과목의 22개 영역으로 딱 정해진 영역입니다. 영역이에요. 그래서 영역은 16개 과목이에요. 미술교육학과 안에 16개 과목이 있어요. 16개 과목. 미술교육이론, 미술교육과정, 그 다음에 회화, 전통회화, 서예, 판화, 그 다음에 디자인, 그 다음에 색채, 공예, 그죠? 그 다음에 뭐 해부학, 조소, 그 다음에 한국미술사, 서양미술사, 그 다음에 현대미술사, 뉴미디어 아트, 뭐 이렇게 해서 16개 정도가 됩니다. 그 16개 과목 안에 영역이 또 22개나 돼요. 이렇게 됩니다. 요걸 기준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거든요. 결국 뒤집어 보면 오늘 문제에서 22개 영역이 다 나왔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영역은 아예 안 냈거나 어떤 영역은 대신에 더 많이 냈거나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앞으로 이제 공부할 사람들은 특히 이게 중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게 정답일지 헷갈릴 때 영역 위치를 잘 잡았는지를 보면 소신껏 정답이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영역은 좀 잘 정리를 하는 게 좋죠. 8번이 교육과정입니다. 그죠? 교육과정. 그래서 뭘 물어보는 거냐면 평가를 물어보는 거니까 교육과정. 9번이 미술교육론. 월터 스미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이 교사학습 방법론이잖아요. 이걸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미술교육과정 10번이.
그 다음에 11번이 역시 서양미술사, 현대서양미술사. 12번이 서양미술사인데 12번이 서양미술사예요. 영역을 정리할 때 평가원에서 서양미술사를 크게 한 덩어리를 묶는데 이 안에서 크게 또 나누는데요. 근대 이전까지 나누고요. 그 다음에 현대, 그 다음에 현대 미디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뉴 미디어 쪽이 해당하는 거고, 일반적인 우리 현대, 그 다음에 근대 이전이라고 하는 건 인상파 이전까지를 이렇게 나눠서 나왔던 거예요. 그 중에서 12번은 여기가 이제 작은 덩어리로 1, 2, 3. 근데 요 1번 플러스 뭐가 되어 있냐면 매체가 되어 있거든요. 매체. 그래서 이 매체는 여기 회화 쪽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다. 13번은 역시 서양미술사 중에서 조각과 관련된 조각사죠. 14번 역시 서양미술사 중에서 이제 사회적 배경, 맥락을 보는 거죠. 다음에 B형으로 넘어와서 B형의 1번을 보면 한국미술사, 2번은 색채학입니다. 디자인 쪽에서 색채학. 3번은 역시 서양미술사 중에서 회화 같이 겹쳐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B형, 여기까지는 A형이고, 이제 B형. B형 같은 경우가 3번. 역시 서양미술사. 그 다음에 회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4번 한국미술사. 근대미술사죠. 그 중에서 조소. 5번 한국미술사. 통일신라 미술. 관련된 양식입니다. 양식. 제가 분명히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양식. 6번 디자인 역사죠.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예요. 역시 양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픽 디자인 중에서 시각 전달 디자인, 그 중에서도 그래픽 디자인, 시각 전달 디자인 중에서도 뭘 물어보는 거냐면 양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써야 될 거는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양식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7번 역시 한국미술사 중에서 조선 중기. 얘도 서양으로 따지면 양식을 물어본 겁니다. 8번이 미술교육론.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 문제로. 반면에 이 문제로 굉장히 쉬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몇 문학, 무슨 영역 이렇게 따졌는데, 우선 제일 많이 나온 영역이 어떤 영역일까요? 한국미술사랑 서양미술사가 똑같습니다. 서양미술사랑 한국미술사 똑같아요. 결국 얘는 기출. 이걸 우리가 이제 분석이라고 합시다. 분석 같지 않은 분석. 정확하게 분석이란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이 영역에서 이후에 중요한 것은 이거야라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걸 분석이라고 그러고, 이 자리에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 내년에 이게 나올 거야,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그런 얘기 하진 않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분석보다는 해석이 되겠죠. 해석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거를 놓고 보면 첫 번째, 그죠? 영역 분포도가 좀 편중되어 있었다. 영역에 편차가 좀 심했다. 특히 어디가 나오냐면 서양미술사하고 한국미술사가 고루 6개 이상씩 나왔습니다. 7개씩 나왔었어요.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임용시험이 이제 한국미술사가 전에는 없었거든요, 문제가요. 한 문제나 두 문제씩 있었다가 이렇게 많이 있구나. 두 번째는 한국미술사, 서양미술사뿐만 아니라요. 지금 이렇게 체크한 것들을 보시면 우리가 좀
좀 심도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도 그렇죠? 복합적으로 문제를 물어본다는 거. 단편적이지 않고 복합적으로 물어본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특징이 좀 있다. 그래서 영역 복수하로 문제를 좀 물어봤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쉬운 문제 너무 쉽고 어려운 거는 너무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전체 임용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상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내면 이 정도는 변별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고 문제의 난이도를 조정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영역별로만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쉬운 문제도 있고 너무 까탈스러운 문제도 있고 그래서 흔히들 이제 공부하는데 객관도 타당도 신뢰도 적인 측면을 봐서 그러한 그 신뢰도 타당도 객관도가 좀 떨어졌다 하는 부분이에요. 평가도 혹시 볼까봐 요건 안 쓰겠습니다. 네 번째, 이 시험의 스타일이 양식을 물어보는 스타일이다. 양식. 그렇다면 정답도 양식에 가까운 어투나 말투, 문장, 단어로 써야 돼요. 한마디로 키워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서술력, 이거 의미가 없고 그 안에 들어가는 키워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전체를 한번 이렇게 개괄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1번 봅니다. 1번 정답. 1번 다음과 같은 설명을 참고해서 가로 들어 서체의 명칭. 원나라 때라 왕위지체를 중심으로 진당서에 키워드가 지금 원나라입니다. 참고도판이 안평대군 몽유도원도 발문. 아마 공부 시작하면 이거 제일 처음에 조선시대부터 배울 때 이거부터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군더더기 없이 뭐예요? 정답은 송설체입니다. 정답은 송설체. 따로 필요 없고요. 조선시대 서예를 보면 서예를 크게 한자 서예하고 한글 서예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한자 서예는 5체, 그래서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이렇게 구분해서 조선시대의 한자를 보는 거고요. 한글은 판본체, 그 다음에 혼서체, 그 다음에 궁체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그 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행서가 되는데 조선시대를 시기별로 하면 초기, 그렇죠? 중기, 그다음에 후기 이렇게 구분해서 봅니다. 보통 초기 때는 이전에 고려 시대 때 있었던 서체가 유입이 계속 그대로 되죠. 그래서 요 초기 때 가장 유행했던 것이 바로 송설입니다. 송설. 이 송설은 왕실에서 주로 많이 썼던 글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원나라 때 글자라서 조선 초기 국가를 세우고 이제 그 사대부들의 자존심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초기 이후 일반 사대부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왕실은 계속 중기까지 이어져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송설체예요. 왕실의 대표 주자가 바로 안평대군이죠. 그다음에 이제 중기 때는 사대전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던 시기인데 그 시기 때 주로 많이 썼던 것이 왕위지체를 번안한 한석봉, 석봉서체가 주로 많이 있던 때가 중기이고요.
그다음에 후기 때는 실학사상이라든가 자아의식 때문에 조선만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치를 존중했던 시대죠. 그래서 회하에서는 진경산수가 있고 서해에서는 동국진체가 있었던. 그 다음에 이제 후기 말기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다시 옛날 고증학, 금석학, 여기 반했던 중국 화풍, 모화 사상이죠. 그래서 이제 예서체 중심, 추사 중심에 이렇게 서체가 흘러간다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나온 것이 바로 송설입니다. 여지 없을 겁니다, 이거는. 다음 2번. 가와 나에 해당하는 드로잉 기법의 명칭. 일정한 간격의 평행한 선을 촘촘하게 긋는 방법. 우리가 실기학원 다닐 때 배우는 해칭 기법입니다. 해칭. 이거를 명암을 더 주려고 위에 선을 더 얹으면 각도를 달리 주죠.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고 각도를 달리서 이렇게 하면 요거는 크로스 해칭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해칭 기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크로스 해칭이라 적은 사람도 있고 해칭이라 적은 사람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이 문제를 낸 출제위원은 크로스 해칭까지 정답으로 포함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크로스 해칭도 정답으로 포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만드는 프로세스를 구조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출제위원들이 10명 정도 모입니다. 미술과는 한 10명 정도 인원이 좀 되기 때문에 다른 과 실기교과는 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요. 10명이 모이면 그 중에서 이제 역할 분담이 있겠죠. 전공에 따라서 역할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전공의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자기 전공이 아닌데 다른 걸 내고 싶으면 내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 중에서도 특히 시각 디자인 전공인데 공예 쪽을 낼 수도 있다든지 그렇게 좀 유사하게 이렇게 좀 낼 수 있겠죠. 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다 모든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역할이 있겠죠. 감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발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비록 출제위원으로 갔지만 자기가 낸 문제가 한 문제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치? 그러나 저러나 그 문제를 내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합의하고 문제 괜찮다 좋다라고 결정했을 때 모두가 승인되면 이제 문제화가 되는데 문제의 후보가 되는 거죠. 문제가 후보가 되면 22개만 딱 만드는 게 아니라 한 25개나 30개 정도를 만들어서 점수랑 난이도 조정하고 이것저것 마지막에 검토할 문제들 검토하고 뺄 거 빼고 해서 총 22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문제를 낸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양식이 있어요. 문제, 그 다음에 정답, 이 문제 출제 근거. 그래서 어떤 책 몇 페이지. 근데 정답이 하나만 있지 않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럴 경우는 번역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유사 답안이라고 그래요. 그런 경우도 점수를 다 주는 경우가 있고 부분 점수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랬을 경우 얘는 해칭만이 아니라 크로스 해칭까지도 유사 답안으로 줘야 맞다고 보는데 그건 이제 출제위원 마음이죠.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정답이 판화 영역인데 모노타이프. 얘는 이제 용어사전에서 냈습니다. 문제를. 현대용어사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딱 나와 있는 문장 그대로예요. 종이, 잉크, 찍어내는 거, 이런 것들. 4번이 아마 많이들 틀렸을 것 같아요. 많이들. 불분명하게 나왔던 내용을 사전에서 분명히 선을 딱 그어버렸던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영역은 서양미술사고요. 요것도 용어사전에서 냈습니다. 용어사전, 현대미술 용어사전에서 504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정답은 해프닝. 요거를 퍼포먼스라고 생각해서 쓴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행위미술, 요걸 행동미술이라고도 하고요. 국한적으로 보면 행동미술을 신체미술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하고 얘는 좀 달라져요. 행위라고 하는
얘하고 신체라고 하는 요것과는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흐름이 좀 애매하게 되는데 이 행위미술 안에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죠. 하나는 해프닝, 하나는 퍼포먼스, 하나는 이벤트.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너무 디테일하게 파면 이렇게 되는데 보통들 행위미술 이렇게들 이해를 하죠. 자, 이제 해프닝과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미리 계획되어진 시나리오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차이를 나고, 또 이벤트 같은 경우는 거기 존 케이지, 그다음에 이제 요셉 보이스, 이런 사람들이 해프닝이라든가 퍼포먼스라는 말을 사용하기 싫고 자기 미술은 이벤트다라고 해서 꼭 주장하면서 나온 말들이 이벤트가 됩니다. 자, 이 중에서 해프닝 해당하는 거예요. 5번, 쉬우면서도 이거 조금 껄쩍지근하죠. 사군자를 쓴 사람도 상당히 많고, 대나무라고 쓴 사람도 상당히 많고, 한 글자로 쓴 사람도 상당히 많고, 묵죽 쓴 사람도 상당히 많고, 뭐 묵죽이나 죽이나 대나무나 다 이렇게 정답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군자라고 하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벌써 이렇게 개체가 전혀 다른 내용이 4가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6번은, 온도로 나눠지는 그것이 바로 산화염, 환원염. 이렇게 돼서 별 말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것 같고요. 7번이 첫 번째 동그라미 5번째 줄에 키워드가 있죠. 손가락으로 물을 묻혔다. 그래서 지두화가 되겠고, 결정적으로 지두화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심사정. 요것도 지도화입니다. 요것도 여러분들 가장 많이 봤던 지도화. 그 다음에 이것도 지도화가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하마 선인들하고 재미있죠? 그러니까 세 발 달린 두꺼비가 있어요. 이 두꺼비는 주인이 원하는 곳에 다 데려다 줘요. 어디든. 그러니까 일종의 타임머신인 거지. 그래서 과거든 현대든 미래든 막 아무데나 데리고 다녀줘요. 근데 이 두꺼비가 자꾸 없어져. 물가로 숨어버려. 그럼 찾으려면 어디 가서 찾냐면 우물가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냥 찾으면 안 나오고 지푸라기에 옛날 그 엽전 있잖아요. 엽전을 이렇게 지푸라기 끝에를 묶고 엽전을 차곡차곡 넣은 다음에 지푸라기 자꾸 이렇게 흔들어 털면 엽전이 찰랑찰랑 할 거 아닙니까? 이 찰랑찰랑 소리를 되게 좋아해서 그거 물려고 톡 나온대요. 그걸 탁 잡는 순간이에요, 지금. 그런 건데, 요것들이 다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손톱깎이로 다 깎지만 옛날에는 잘 안 깎아서 남자도 그렇고 이렇게 좀 네일아트 할 만큼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길었었나 봐요. 거기다가 이렇게 먹물을 쿡 찍으면 얘가 펜이 되는 거지. 그래서 손으로도 하고 손톱으로도 하고 이렇게 지도화 하는 이유는 그 불교에서 선 있잖아요. 선. 일종의 돛 닦는 기분. 그런 형태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정신 수양을 위해서 그렸다는 건데, 추사 선생부터 시작해서 허련, 그 전에 이제 심사정 많이 했던 게 지도화입니다. 다음에 8번을 보면 평가 방법이죠. 수행평가. 결정적인 키워드가 학습 활동에 보면 주제 정하기에 두 번째 줄 작품에 대해 탐색하고, 그다음에 자료 수집 1, 2차시 자료 수집하기 쪽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자료를 수집한다. 찾았죠? 어딘지? 설마 한글 끼우치고 오셨죠? 그래서 읽을 수 아실 겁니다. 3, 4차시 보면 자료 분석하기에 두 번째 줄 분석. 그 다음에 자료 종합하기 보면 두 번째 줄 종합 정리. 이렇게만 되면 얘는 이제 할 얘기 다 나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평가법 뭐냐면 연구 보고서법. 그렇죠? 연구법 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정답 받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얘는
명시적으로 해설서에 이렇게 등재된 용어이기 때문에 그 용어 그대로 써주는 게 맞아요. 연구법보다는 연구보고서법. 연구보고서까지는 괜찮습니다. 지금 8문제 가는 동안에 크게 이렇게 근육의 경련이라든가 얼굴색의 변화는 아직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하고 제가 좀 무난하게 같았나 봐요. 이제 점점 가면서 제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칼, 콤파스, 자 같은 건 좀 치워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을 전하면서 계속 9번 문제 넘어갑니다. 9번 다음은 스미스 미술교육론을 교육 이론이라고 하죠.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장하는 점, 주장점, 학자, 제2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내는 건데, 얘를 우리가 크게 순차적이고 역사적 선 안에서 크게 보면 여기가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190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때를 흔히들 표현, 기능을 중심으로 했다. 중심 미술교육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1900년대부터 심리학이 발달하고 아동학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그 창의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개되면서 1950년대, 60년대까지를 창의성 중심이라고도 하고요. 하필 요때 무엇이 있었냐면 여기 1930년대에 실용주의 노선이 있었어요. 공황 때문에 생겼던 실용주의 중심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데가 요 시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1960년대 이후부터 학문 중심으로 가자 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해 중심, 이렇게 됐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학자들은 다 나왔어요. 이 중에서 대표학자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후배이거나 아니면 내년에 준비할 사람들은 방향이 더 쉬워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올 만한 것들은 이제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여기 나온 것이 월터 스미스가 표현이론 중심의 대표주자. 스미스. 그 다음에 로엔펠트가 바로 이쪽의 대표주자. 이렇게 되겠죠? 서로 상반된 입장이에요. 이쪽은 그야말로 기능 중심입니다. 기능이에요. 기능 중심이기 때문에 얘기는 간단해져요. 기능을 빨리 터득하고 빨리 습득하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하는 거고 연습하는 거고 주어진 커리큘럼 안에 순차적으로 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그야말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게 중요한 거야. 룰이 필요 없어. 그죠? 딱 사람을 가둬버리면 경직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둬놓는 것을 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성 신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풀어버려야 되냐? 자유롭게 내버려 둬야죠. 자유롭게 표현하게 하고 간섭하지 않고 교육과정이고 뭐고 그냥 자기 스타일, 천성적인 것, 맡겨두는 거,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산업들은 교육의 목적, 신미안을 향상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미안이란 이걸 통해서 도덕과 윤리관 그런 걸 키워나가는 것이고, 또 읽고 쓰는 능력, 그걸 통해서 신미안이 늘어난다는 개념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에 필요한 예술가, 여기서 말하는 예술가는 바로 디자이너, 산업 디자이너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다는 거. 교육 방법은 기하학적 도형을 그려보는 것,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요소, 도안을 사용한 반복 훈련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문장 그대로 다 안 가더라도 꼭 써야 됐던 단어는 바로 반복 훈련입니다. 반복 훈련. 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드로잉 교육. 이런 단어들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월터 스미스 교육과정은 자유로운 화법 드로잉, 모델 드로잉, 기억 드로잉 이런 교육 과정을 요 순서를 바꿔도 크게 해롭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 교육 과정을 적으라는 말은 없었으니까 문제가 그렇잖아요. 스미스 지도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이 글에서 유추할 수 있는 산업 드로잉 교육의 목적과 방법만 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한 스미스 지도 방법과 대비되는 로엔펠트 지도 방법에 하는 특징 이런 거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써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서는 틀렸어도 상관없고 이렇게 온 드로잉 과정을 교육 과정을 제시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됩니다. 점수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꼭 이런 말이 안 들어가더라도. 자, 그렇다면 다시 얘기하자면 드로잉 교육 과정, 반복 훈련,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육 이런 거. 그다음에 용도는 이렇게 되고. 반면에 로엔펠트 가지는 지도 방법 발달 단계 특징에 따라서 동기부여를 하거나 재료를 주거나 주제를 준다. 그렇죠? 역시 자유로운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이 축소되고요. 조금 전에 했던 기초 기능 교육보다는 창의성 육성에 더 중요한 포인트를 뒀던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것. 이런 말들의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미론적으로는 같은데 여기에 자기가 쓴 말 중에 이 단어는 없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대체로 보면 한글이기 때문에 요 단어만 전부 다 정답이야. 요거 아니면 안 돼의 개념은 아니에요. 의미론적으로 같으면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분명 이 내용 알아. 로엔펠트는 학생의 상태에 따라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어른이 간섭하면 안 돼. 자유롭게 놔둬야 돼. 라는 식으로 썼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의미론적으로 같기 때문에 결코 틀렸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0번 박 교사가 미술교육과에서의 반응중심 학습법을 활용하여 작성 교수학습 지도안인데 괄호 안에 기억, 니은, 단기, 명칭을 순서대로 쓰고 기억, 니은, 명칭은 반응 형성, 반응 명료화. 그죠? 그 다음에 디귿에 해당하는 교수학습 활동 요건 그냥 그대로. 그래서 반응 형성, 반응 명료화. 그 다음에 활동은 학생과 학생 간 혹은 학생과 교사 간 뭐예요? 질문, 토의, 반성. 상호작용을 통한다. 그래서 받은 반응을 명료화시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 요도판이죠. 먹백으로 보나 뭘로 보나. 근데 있잖아요. 좀 미안한 얘기인데 아르테 포베라의 가장 대표적인 도판이에요. 그래서 이 도판을 못 봤다 그러면 아르테 포베라와 관련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담백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도판 어디서 났지? 막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현대미술 쪽에서 와야 될 아르테 포베라를 안 봤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아까 우리가 영상 틀기 전에 이제 이렇게 좀 편하게 대화를 좀 했었잖아요. 짧게. 그럴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과 여러분들 생각이 조금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쉬운 문제다. 학생들은 좀 어렵다. 심지어는 선생님에서 나로부터 배운 학생들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렵다. 어떤 사람은 쉽다. 이렇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문제 쉽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르테 포베라를 평소에 워낙 많이 강조를 했었으니까. 그럴 때 나왔던 중요한 도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이에요. 말. 그냥 살아있는 말 내버려 두는 거야. 그냥. 그러면 말이 이렇게 울기도 하고 푸릉푸릉 콧김도 세고 바닥바닥 치기도 하고 실내도 좀 하고 이 땅바닥에다가 막 그런 상태예요.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고 이게 바로 아르테 포베라의 특징이에요. 일상적이면서도 지저분한 거 이런 거.
그래서 사조 명칭은 아르테 포베라. 재료의 특징은 미니멀리즘하고 비교하게 돼 있어요, 문제가. 양식적 차이로 비교하게 돼 있는 건데, 미니멀리즘은 산업용품을 사용합니다. 미니멀리즘은. 반면에 아르테 포베라는 흔히 사용하지 않던 재료. 일상적으로 보여지는 물질, 모래, 시멘트, 나무, 심지어는 이렇게 동물의 어떤 하여튼 그런 거, 그죠? 그런 거, 재료에 최대한 변형을 가지 않고 최소한의 손질만 하는 거. 이게 아르테 포베라가 갖고 있는 재료상의 특징이에요. 미니멀은 손질을 많이 하죠. 작가의 손질이 아니라 직업인, 전문인,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의 손을 빌려서 작품을 제시하게 되죠. 그게 미니멀과 아르테 포베라 차이점. 그러면 아르테 포베라는 도대체 왜 이런 재료를 쓰는 거냐? 의미가 바로 빈곤한 제3세계를 대변하는 거고요. 빈곤한 예술을 지향하는 거죠. 또 경쟁과 상업성을 피하면서 관객의 참여를 촉진하는 건데, 냄새나고 지저분해서 얼마나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11번)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12번) 가와 나에 각각 사용된 표현 매체 명칭을 순서대로 쓰고, 가버니 지오또 그러면 얘는 프레스코, 그 다음에 홀바인 얘는 유체가 되겠죠. 그래서 용제를 중심으로 각각 서술해라. 용제는 물질 용에는 쓰는 액체. 프레스코의 특성은 빠르게 마르는 거죠. 물로 쓰는 것이라서 수정이 어렵습니다. 말라버리면, 회벽이 말라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안료의 색깔이 제한적이고 벽이 마를수록 색깔이 옅어지고 색의 농담을 이용한 효과 얻을 수 없지요. 벽의 수명만큼 연구합니다. 습기가 차면 속박 부서져도 그림도 부서지는 것이 특징. 그래서 얘는 한마디로 습식이죠. 습식. 반면에 유체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색조와 색의 농담을 쉽게 얻을 수 있죠. 기름으로 하기 때문에 건조가 아주 느려요. 중후하고 깊은 색조, 농담을 얻기가 아주 쉽습니다. 혼색이 자유롭고 다양한 묘법, 자유롭게 구사 가능하고 재질감 표현, 건조 전후의 변화가 없다는 거.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제시한 이 문장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이렇게 다 안 썼어. 그렇다고 점수를 못 받냐? 그게 아니라고. 그 서술형 답안지에 의미 없이 그어진 선 3줄, 그러니까 4칸 정도 되거든요. 4줄 정도. 거기에 뭐 2줄만 채워도 되고 1줄만 채워도 되고 3줄만 채워도 되고, 내가 제시했던 문장 중에서 한 문장만 따서 써도 얼마든지 정답 다 받을 수 있다는 거. 다시 말하지만 얘를 꽉 차게 써야 정답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요걸 좀 보고 싶은데 글씨가 너무 작아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요 문제입니다. 요걸 키우려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뭐 그렇게 보세요. 다음 조각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전통 조각과 모더니즘 조각, 포스트 모더니즘 조각의 차이점을 조각의 기능과 장소성을 중심으로 비교 설명하고, 가에서 라 작품의 조각적 특징을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문제 주제가 지금 이 문제, 이거 우리가 다뤘던 문제인데 11월 달 마지막 시험 보기 직전 감추고 감췄다가 이거 나올 것 같아서 감추고 감췄다가 마지막에 낸 겁니다. 4주차 때. 지금 요거 주제가 조각의 기능, 그 다음에 장소성. 이것이 사실은 현대 조각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예요. 그러면
조각의 기능은 장소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밀접한. 요것처럼 지금 아우렐리우스 기마상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이 대상, 아우렐리우스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통 조각 같은 경우, 전통, 그 다음에 모더니즘,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전통 조각 같은 경우는 분명히 누구를 지칭합니다. 영웅, 신화, 성경, 특정한 주제, 대상을 지칭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지칭하고 이 대상을 지칭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원수 덩어리 같으면 이거 굳이 만들 필요 있어요? 만들어서 맨날 돌 던지고 그래야 되는 건데. 뭔가 존경스럽고 기념할 만한 사람을 하죠. 그죠? 그래서 대상을 지칭한다는 뜻은 얘는 기념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만든 조각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기념비라고 하죠. 기념비라고 그래요. 자, 그럼 얘기는 간단해져요. 자, 기능과 장소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 그러냐면, 봐요. 우리나라 역대 인물 중에서, 우리들이 보통 일반 백성들, 일반 국민들이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대단하게 자랑스러워하는, 영웅, 인물 누가 있을까요? 정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구? 세종대왕? 그렇죠. 또 이순신 장군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럼 이순신 장군을 칩시다. 이 사람도 이렇게 말 탔으니까. 이순신 장군 동상을 만든 걸 기념비라고 그래요. 근데 이순신 장군을 한국 충무공이 있던 고개에 세우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저 이태리 산타루치아 부르는 거기에 세우는 게 맞겠어요? 당연하죠. 상식적이에요. 한국에다, 산타루치아 그쪽에다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슷해요. 네. 이분이 태어난 곳이거나 이분이 활동했던 장소에 세우는 거예요. 그럴 때 기념비로서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조각은 기능성, 즉 기념비를 갖고 있을 때 장소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돼 있어요. 그 장소를 떠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장소를 떠나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요만큼 전체가 좌대예요. 좌대가 엄청 크지. 높고. 그죠? 높고 엄청 커요. 그 자리 꼼짝 못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좌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였단 말이죠. 그 다음에 모던으로 와서는 로댕의 발자크상인데, 발자크상을 주문했던 사람들이 로댕에게 뭔가 로댕에게 기대를 하고 발자크라고 하는 문호, 대문호를 우리가 기억하고 싶고 존경하고 싶으니까 좀 만들어 달라 라고 이제 이렇게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만들어진 것이 뭐 미완성 같고 쭈글쭈글하고 말이지, 뭔가 대단한 영웅인 줄 알았는데 뭐 그냥 막 고뇌에 차 있고 뭐 이렇게 막 무슨 저 라면 국물 쏟아낸 것 같은 담요 덮고 있고, 이게 노숙자도 상노숙자 이런 노숙자 어디 있어? 이러고 해놓으니 이거를 주문했던 사람들이 이거를 돈 주고 샀을까요? 거부했을까요? 당연히 거부했어요. 거부하는 순간 얘는 기념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기념비가 안 돼요. 이제 이걸 상실해버렸어.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조형 요소가 맞고 조형 원리가 맞고 뭔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뭔가 깊은 미적 감동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죠. 미적 체험을 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를 어차피 발자크 집 앞에서는 실패했고, 발자크 집 앞에 갖다 나가서 노숙자 만들었으니까 싫다고 보내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동네에 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배경처럼 고요한 정원, 공원, 많이 이렇게 지나가는 사색하는 그런 공원, 이런 데 이렇게 막 전 세계에 몇 개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념비는 안 되지만 장소의 어떤 특정적인 걸 갖고 있겠죠. 특정한 장소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장소를 확보합니다. 여기서 말한 장소는 보통 공원, 그렇지? 공공미술적인 공간이 되는 거예요. 공공장소로서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어쨌든 좌대가 묵중합니다. 그 공원 안에 있어야 돼요. 그 공원 안에. 이제 조금 발전했습니다. 브랑크시, 바로 이 작품이에요. 브랑크시.
요게 지금 좌대로 보여요? 작품으로 보여요? 애매하죠. 수탉이라고 하는 것에 감흥받아가지고 만들었대요. 이 동그란 거, 유리, 나무 이렇게 깔았어요. 이게 좌대인지 작품인지 구별이 안 가. 그래서 좌대로서의 역할이 점점 없어지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얘는 전시장 어디든 크던 작던, 공간이 크던 작던 아무 데나 갖다 전시했다 철수했다 전시했다 철수했다 하게 되는 거지. 좌대가 점점 좁아지고 좌대로서의 어떤 육중함, 기념비적인 것을 상실하는 순간 작품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로버트 모리스, 얘는 좌대가 없잖아요. 이 공간이 뭐 건설인지 건축 자재인지 도대체 미술품인지 천만다행인 것은 입장료를 안 받았다는 거. 입장료를 받고 이거 구경시켰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좌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공간도 없어지는 거. 그래서 전통 조각부터 포스모까지 전개되는 이런 거거든요. 요거를 사실은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일단 브랑크시 추상 조각의 특징을 두 가지 쓰고요. 받침대가 조각에서 갖는 의미 바로 이거죠. 그래서 브랑크시 조각의 특징, 극단적인 단순성 표현을 통한 사물의 본질, 그렇죠? 사물의 본질, 또 재질에 의한 표면 효과, 작가 고유의 생명력, 요 세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고, 또 하나 브랑크시 작품에서 받침대가 갖는 의미. 브랑크시 작품은 작품 형태가 받침대를 흡수하죠. 그래서 특정한 장소에 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디든 옮겨 다닐 수 있단 말이지. 무장소성이라는 거야. 결국 옮겨 다니면서 전시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집중하게 되고, 결국 그런 현대미술에서는 자기 지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우렐리우스 조각은 조각 덩어림에도 불구하고 조각 자체는 없어지고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특정한 대상을 드러나게 되는 거고, 발자크도 노숙자 버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발자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지 미술 혹은 조각이라고 하는 특징을 지시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브랑크시 조각부터 추상 조각이 되면서 좌대는 이제 흐지부지 없어지고 좌대까지 작품으로 예속돼 버렸죠. 그래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되고 어디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이제는 제목이 수탉인데 수탉 같지도 않고 그냥 조형유서 원리, 미술의 본질에 귀의하게 되는 거, 집중하게 되는 거. 자기 지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긴 말을 다 쓸 필요는 없고, 그죠? 지금 노란색 썼던 말만 있으면 완벽하게 점수 다 받는 건데, 이런 의미론적으로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랑크시 조각의 특징도 이 중에서 그냥 본질, 그죠? 재질, 생명력, 요 정도만 써도 점수를 다 받을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14번 가와 나에 해당하는 미술 양식이니까 미술 사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로코코, 그 다음에 나는 신고전주의. 각 작품이 받는 사회 정치적 상황. 로코코는 잘 아시겠지만 루이 14세 절대왕의 죽음 이후에 이제 귀족 중심의 사회, 계몽주의적 사회, 그런 사회이고, 역시 같은 계몽주의적 사회에서 신고전주의, 국가와 계몽적 차원에서 어떤 이성, 이런 거, 정치,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보면, 사회 정치적 상황을 보면, 시테손의 출항이라고 하는 이 제작된 18세기, 프랑스에서는 귀족 중심의 시대였다. 장식적인 경향이다. 전원적이고 고상한 풍경이다. 구애놀이다. 이런 그런 귀족 중심 문화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돼요. 또 자세하게 안 써도 그냥 귀족 중심 문화라고 하면 사회 정치적 상황이 되고, 계몽주의라는 말 써도 되고요. 계몽주의 시절이라고 하는 말 그렇게 되면 되겠고, 마라의 죽음 같은 경우는 19세기 약간 늦게, 근데 18세기 후반이 되는 거죠. 1785년이 되는 거니까요. 18세기 후반, 19세기 이렇게 걸쳐 있는 겁니다. 1785년이니까 그때 신고전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프랑스 혁명은 1788
89년 1789. 그러니까 18세기 후반, 19세기 초 이렇게 넘어가는 그 시절에 프랑스 혁명 합리주의적 시대, 시민 중심이, 아까는 귀족 중심인데 지금은 시민 중심이다 하는 거. 그런 것이 사회적 배경이 됩니다. 또 엄격하고 정적인 주제, 단정한 윤곽선, 명확한 형태, 정연한 통일과 조화, 표현의 명확성. 많이 쓴 이유는 이 중에서 자기가 쓴 문장이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 쓸 필요는 없고 이 중에서 자기가 썼던 문장이 있으면 점수를 받는다. 그 다음에 특히 이 나본 마라의 죽음은 그 혁명 정부의 지도자가 암살당한 장면을 이성적이고 절제된 표현을 통해서 그렸다 하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A형입니다. 그냥 얼굴색은 아직 안 변하셨네요. 다행입니다. 뭐 크게 이렇게 좌우 안 되나 봐요. 근데 B형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상담도 했고 오늘따라 상담을 한 3분 했어요. 지금 현재 2차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수업에 대한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임용 공부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좀 길어서 그렇지 합격합니다. 또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알바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꾸준히 못해서 쌓아져 있는 공부를 활용하지 못하고 도움받기처럼 이렇게 탁 딛고 올라가면 합격인데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 아까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밑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또 굉장히 힘들어.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아깝고 정말 좀 안타깝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다들 머물러 있는 이유는 여기서 좀 더 욕심껏 탁 그냥 힘을 발휘해서 탁 튀어 올라가지 못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한 2년, 뭐 3년 혹은 1년 반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런 건데 본인만 포기하지 않으면 이건 없어지지 않는 실력이거든. 잘 활용해서 도움받게 받아서 탁 튀어 올라가면 되는 건데 그걸 생각한다면 지금 봐봐요. A형을 정답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채점을 했을 거야. 아, 난 몇 점. 그래서 어떡하자고. 포기해. 아, 뭐 임용은 뭐 없어. 그래서 아예 딴 길 갈 것 같으면 깔끔하게 잊어버리고 빨리 다른 거 취직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공부했던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카메라 틀기 전에 실기학원 너무 비싸요. 뭐 이런 얘기 막 해서 그래서 점수가 안 좋은데 굳이 내가 지금 실기학원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기도 사실은 돈을 주는 만큼 자기 실력으로 쌓이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실기를 안 했다. 그랬는데 임용 포기하려다가 그럴 수 없잖아요. 내년 중반쯤에 다시 임용 공부를 했어. 근데 정말 이 뿌득뿌득 깔고 했어. 그랬더니 점수가 너무 좋아. 그러면 그걸로 다 끝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실기 또 해야 되잖아. 그런데 요번에 실기 쉬었지. 내년에 실기할 때 뻑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뭐 실기학원에 돈 받은 것도 없고 밥 한 끼 사 먹은 것도 없고 잘 몰라요. 그랬는데 어차피 임용 미술을 하려면 실기도 하는 게 맞고 또 2차 같은 경우도 교직 면접 같은 거 준비하는 게 맞고 또 수업 실현 같은 거 하는 것도 맞고 그래요. 저는 수업 실현을 지금 토요일 날 개강하고 토요일인가요? 아니 일요일 엊그제 개강하고 이제 오늘도 이제 오전에 인원수 따라서 이제 수업하고 이랬는데 그 수업 실현하면서 매년 있었어요. 매년 저한테 정말 열심히 수업 실현하는 거야. 제가 딱 째려보고 있어도 20분씩 막 해. 왜 그렇게 말투가 왜 그래? 막 이렇게 지적하면 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참 속으로 그래도 잘 견디구나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웬걸 이제 연구실에 와서 앉자마자 막 펑펑 우는 거야. 사실은 자기 떨어졌다 이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 안 하고 20분 동안 수업 시간 착 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도 내년에 돼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B형 이제 설명을 이제 할 건데 점수 채점하면서 나는 올해 뭐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공부는 쌓인다. 어떻게? 공부는 쌓인다. 잘 있게 되는 거예요. 합격하는데 꼭 임용 좋은 선생님 되는데 밑바탕, 밑거름 되는 거니까 자기 점수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점수 생각하지 말고 3점 맞았어. A형, B형 합쳐서. 그래도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
야, 넌 임용 시험 봐봤어? 뭐 이러는 거지. 나 3점짜리야, 이거 왜 이래? 자기를 좀 대단하게 생각을 해야 돼. 점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속상해하지 말고. 아시겠죠? 잠깐만 쉬었다 비영하겠습니다.